한국 사람들이 요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몇이고 저쪽은 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처럼 그렇게 압도적으로 어떤 군사력 우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약한 나라들이라고 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지금 잘 버틸 수 있는 거는 징병제의 힘입니다. 정말 이제 최악의 상황들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뭐냐면 그 안에 민간인이 있건 아니면 적군이 있건 누가 있건 건물들을 전부 다 부시면서 들어가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푸틴하고 장관들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푸틴이 혼자 앉아 있고 장관들이 앞에 이렇게 멀찍이 앉아서 뭐 해외 보도처럼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신건강 상태라면, 그리고 전략상으로도 미국도 러시아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운명을 남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북핵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월성에서 연료봉이라도 빼서 우리도 핵무장이라도 해야 돼요. 정량적인 수치는 전쟁에서 반드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문제나 어떤 전략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분명히 봐야 되는 건 맞는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하고 북한 사이의 관계를 놓고 우리는 돈을 얼마를 쓰고 있고 저쪽은 돈을 얼마를 쓰고 있으니까 군사력 측면에서 우리는 몇이고 저쪽은 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전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기 체계나 어떤 병력 규모나 아니면은 뭐 장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좋은 건 사실인데, 러시아가 미국처럼 그렇게 압도적으로 어떤 군사력 우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20몇만 정도를 가지고 그 지상전들을 수행을 했었는데 15만 정도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이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지역에 뿌려놓고 이제 동시에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취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력이 분산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 간과를 하는 게 약한 나라들이라고 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사회에서도 뭐 징병제가 필요하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지금 잘 버틸 수 있는 거는 징병제의 힘입니다. 아무리 이제 전차와 장갑차가 많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군사적인 개념에서 전차와 장갑차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줘서 마비라는 이런 형태의 전쟁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보병들의 전투처럼 어떤 선멸전이나 이런 것들은 하기가 힘들어져요. 우크라이나군이 현역 육군 병력은 20만이 채 안 돼요. 근데 예비역 병력이 90만 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역하고 예비역을 합쳐서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동원 병력은 100만 단입니다. 이제 주요 지휘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파괴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병력 우위만을 믿고 이제 뭐 장비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들에 대한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당연히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라크전 때 초기 한 달 동안에 사용했던 정밀 유도 무기 숫자가 거의 2만 단위에 근접합니다. 러시아군이 제가 최종적으로 추적을 했었을 때가 대략 뭐 한 800발, 900발 그 정도 사용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송과 트위터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C2라고 부르는 지휘 통제 기능이 전혀 마비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좀 고민을 해볼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육군 중심으로 해서 탄도미사일에 대한 과도한 투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 투자로 겨우 뭐 1000발, 2000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전쟁 못 한다는 얘기죠. 10,000발, 20,000발. 이 정도는 써야지 이제 티는 나는구나. 뭐 열압력탄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이제 최악의 상황들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뭐냐면 도시지역 전투 때문에 지금 열압력탄을 가지고 왔어요. 넓은 영역에서 기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반면에 지금 도시지역 쪽으로는 들어가는 길은 거의 막히다시피 했거든요. 그 안에 민간인이 있건 아니면 적군이 있건 누가 있건 건물들을 전부 다 부시면서 들어가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런 건 별로 소용없는 거예요. 예, 별로 뭐 크게 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아직까지 그쪽 기술은 굉장히 귀여운 기술들이고, 예, 크게 뭐 전쟁에서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유럽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일단은 저는 없다고 봐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은 초기부터 이제 러시아는 핵을 가지고 계속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나토 보고 니네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개정과 동시에 미국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고 딱 선을 그었어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이 아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카드는 버릴 수 있는 카드야.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는 해요. 만약에 푸틴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냉전 때는 굉장히 이제 양극화되고 많이 싸우기는 했었어도 각국의 지도체제 수준에서는 권력의 분점이 있었어요.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권위주의 국가로 그 모습을 바꿨단 말이에요. 푸틴하고 장관들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푸틴이 혼자 앉아 있고 장관들이 앞에 이렇게 멀찍이 앉아 있어요. 오히려 소련 때보다 지도부 내부에서는 권력의 분산 이런 게 오히려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푸틴이 뭐 해외 보도처럼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신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그 극단적인 선택 중에 하나가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신건강 상태라면 과연 옆에 있는 이 참모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직언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상으로도 미국도 러시아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남기는데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NPT 체제의 정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냉전 해체와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핵무기를 반납을 하는 이런 협정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성과에 대한 보장 없이 지금 끝나버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두환만 해도 광주 시민들에게 총구리를 겨누는 걸 선택을 했지 자기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뭐 차지철도 100만도 죽였는데 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내려놓을 것이냐, 사륙을 선택을 할 것이냐, 독재자들은 대부분 후자를 선택을 했죠. 뭐 총칼로도 충분히 누를 수 있고요.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지위는 유지 못하겠죠. 러시아는 이걸로 이제 끝났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미 전개가 됐어요. 냉전 이후에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다가 이제 기름을 좀 팔기 시작하면서 돈이 조금 생긴 거였거든요. 뭐 15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이제 간신히 쓸 수 있을 만한 병력을 간신히 만들었어요. 그게 지난 20년 동안 걸린 일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 들고 들어가서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이 피해를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를 봐야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조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 손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손실이 거의 대부분 뭐 시가전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들 다들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가전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포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손실들이 좀 발생을 한 정도가 이 정도인 거고 막상 이제 도시 지역 전투로 들어가서 이제 정말 서로에게 지옥이 열리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보다 러시아군 손실이 더 커지겠죠. 사람이라는 게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퀴벌레 같은 생존성이 있어서 예전에 뭐 스탈린그라드나 이런 것도 사실 포격으로 그 도시는 다 부셔졌어요. 그 잔해더미 속에서 숨어서 싸우고 그랬던 거지. 이게 정말 장기전으로 넘어가고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거리에 시체가 있어도 치우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이근대위의 말투나 행동 같은 것들이 약간 비호감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류가 이제 서로 어떤 가치를 지켜야 될 것이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동맹도 없이 지금 스스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민주주의라는 걸 우리는 지키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뽑은 지도자가 지금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국제여단의 역할이 이제 군사적으로 크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 잘 준비된 그런 군부대나 이런 조직들하고는 다르겠죠. 그 사람들이 모인 가치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광주 시민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에서 싸우길 선택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싸웠을까요? 운명을 남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건 러시아하고 미국을 믿었어요. 우리를 설마 침략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핵을 줬던 거예요. 실질적인 군사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북핵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월성에서 연료봉이라도 빼서 우리도 핵무장이라도 해야 돼요. 뭐 핵 공유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우파 분들 생각도 있으시던데 결국에는 핵 공유는 그 사람이 공유 안 해주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이 동맹들에게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쳤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 상대는 중국 아니면 러시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같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전적이고 전술적인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처럼 그런 상황에서 승리를 거둬도 결국에는 핵이라는 그 전략무기 앞에서는 이 모든 건 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이 이제 굉장히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잖아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행동들은 해야 돼요. 돈만 몇 푼 주면 된다, 물자만 뭐 얼마 좀 갖다 주면 된다, 이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라는 국제사회의 의견이 모여 있을 때, 그러면 내 손가락이 하나 다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수술에 나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도 인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